우리가 장 볼 때요. 하나하나 장바구니에 담을 필요 없이 최고의 상품들로만 딱 구성된 추천 꾸러미 같은 걸 클릭 한 번으로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 그거 정말 편하겠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ETF가 바로 그런 개념에서 출발하더라고요. 리스너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고 계시구나 싶었어요. 네, 저도 자료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ETF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위한 당신만의 사용자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겉보기엔 단순한데 설명서 없이 잘못 쓰면 또 크게 다칠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그 사용자 매뉴얼이란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공통적으로 ETF를 주식의 편리함하고 펀드의 안정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하이브리드는 네, 바로 이 지점이 모든 것의 시작이죠.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데 그 내용물은 펀드처럼 수십, 수백 개의 자산으로 꽉 채워져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펀드처럼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하는 그 안정성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주식처럼 내가 원할 때 바로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편리함까지 갖춘 셈이네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코덱스 200 ETF를 예로 들면 이거 한 주를 사는 게 우리나라 대표 우량 기업 200개에 전부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하니까 와, 생각할수록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 같아요. 그렇죠. 내가 뭐 삼성전자 주식을 살까, SK하이닉스 주식을 살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 대표팀 전체에 투자하는 거니까요. 아, 소액으로도 이런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ETF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죠. 한두 기업의 주가가 좀 흔들려도 전체 포트폴리오가 받는 충격은 훨씬 덜하고요. 리스너께서 밑줄 쳐주신 위험 분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 실시간 매매라는 것도 정말 와닿아요. 제가 예전에 일반 펀드에 가입했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환매 신청을 했는데요.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까지 며칠씩 걸려서 엄청 애태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네, ETF는 그럴 걱정이 없다는 게 정말 큰 장점 같아요. 네, 맞아요. ETF는 그냥 주식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주식 시장이 열려있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그냥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바로 사고 팔 수 있죠. 이런 유동성이 일반 펀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한 리서치 페이퍼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낮은 운용 보수의 그 파급력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아,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거요? 저도 그 부분을 읽긴 했는데 기껏해야 0. 몇 % 차이인데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나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페이퍼에 나온 시뮬레이션을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ETF는 특정 지수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펀드 매니저가 밤새워서 종목 연구하는 액티브 펀드보다 운용이 훨씬 단순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보수가 연 0.01%에서 0.5% 수준으로 매우 저렴해요. 근데 이 작은 차이가 복리 효과랑 만나면 20년 뒤에는 최종 자산의 15%까지 차이를 벌릴 수 있다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15%요? 잠깐만요. 그럼 1억을 투자했다면 1,500만 원이 그냥 수수료 차이만으로 사라지거나 더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와, 바로 그겁니다. 이건 그냥 저렴하다 순이 아니라 장기 투자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거의 결정적인 요소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보수가 싼 만큼 운용을 좀 대충 하는 건 아닐까. 비싼 돈 내는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이기려고 노력해 줄 것 같은데 무조건 싼 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실제로 시장을 이기는 스타 펀드 매니저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시장 지수를 꾸준히 이기는 액티브 펀드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ETF의 네 번째 장점인 투명성이 바로 그 우려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어요. 투명성이요? 네, 내가 가입한 액티브 펀드가 도대체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지금 수익률이 좋은지 나쁜지 자세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냥 보고서만 띄고 오고 말죠. 그런데 ETF는 법적으로 매일 어떤 자산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 그 구성 내역 PDF라고 하는데요. 이걸 전부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내 돈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깜깜이 투자가 아니라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투자할 수 있다는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소액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주식처럼 편하게 거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을 좌우할 만큼 수수료가 저렴한데 내용물까지 투명하게 공개된다. 와, 이렇게 장점만 들으면 거의 완벽한 상품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리스너께서 보내주신 자료 한쪽 구석에 숨겨진 함정이라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딱 쳐 있더라고요.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물론이죠. 어떤 투자든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장점의 뒷면에는 반드시 단점이나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지수 추적 오차, 트래킹 에러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잠깐만요.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되었다면서 왜 오차가 생기는 거죠? 컴퓨터가 자동으로 하는 거 아니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ETF도 운용 보수를 떼고 또 편입된 기업에서 배당금이 들어오면 그걸 다시 지수 비중에 맞게 재투자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시간 차이나 거래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100% 완벽하게 복제하지 못하고 아주 약간의 오차가 생기는 거죠. 아하,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군요. 네. 하지만 대부분은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라서 ETF가 지수를 100% 똑같이 따라가는 완벽한 복제품은 아니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개별 종목 선택 불가라는 단점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S&P 500 ETF를 샀는데 그 안에 포함된 500개 기업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어도 그냥 같이 안고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좀 답답할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ETF는 딱 정해진 꾸러미 상품이라서 그 안에 마음에 안 드는 과자 하나만 쏙 빼낼 수는 없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과 확신을 가지고 직접 포트폴리오를 짜는 투자자에게는 이런 점이 분명한 한계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 전체 하락 위험이에요. 아, 분산 투자를 해도 피할 수 없는 위험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분산 투자는 개별 기업이 파산하거나 실적이 나빠지는 개별 리스크는 효과적으로 막아주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시장 전체에 쓰나미가 덮쳐올 때는 속수무책이에요. 아, 아무리 튼튼한 배 200척을 밧줄로 묶어놔도 바다 자체가 뒤집히면 함께 가라앉는 것과 같은 이치죠. 분산 투자가 모든 위험을 막아주는 만능 방패는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우리 미션의 핵심입니다. ETF의 개념과 장단점을 알았으니 이 도구를 안전하고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사용제 매뉴얼의 필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보죠. 리스너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특히 강조된 4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이 4가지만큼은 ETF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이게 바로 초보 투자자와 현명한 투자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거든요. 첫 번째는 괴리율입니다. 단어는 좀 어렵지만 개념은 간단해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ETF에는 그 내용물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 가치, NAV라는 게 있고 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거래되는 시장 가격이 따로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괴리율이다. 맞나요? 정확합니다. 와,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마치 상품에 붙어있는 정가, NAV랑 실제 가게에서 팔리는 가격, 시장가랑 다른 것과 같아요. 아하. 만약 시장 가격이 NAV보다 훨씬 높다면, 즉 양의 괴리율이 크다면 여러분은 그 ETF를 본래 가치보다 비싸게 사는 셈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음의 괴리율이 크면 싸게 파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그럼 제가 ETF를 사기 전에 HTS나 MTS에서 그 괴리율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어디를 봐야 하죠? 수치가 실시간으로 다 표시됩니다. 거래하기 전에 이 수치를 한번 쓱 훑어보는 것만으로 바가지를 쓰거나 헐값에 파는 실수를 막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실용적인 팁이네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이거군요. 레버리지 인버스 ETF의 위험성. 뉴스에서도 자주 경고하는 걸 봤어요. 네, 하루에 2배씩 번다거나 지수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상품들이죠. 맞아요. 방향만 맞추면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 유혹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지만 여기에는 정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어요. 자료에도 여러 번 강조된 음의 복리 효과라는 개념입니다. 음의 복리 효과요? 복리는 무조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음의 복리라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 돈이 가만히 있어도 녹는다는 게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제가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기초 지수가 100에서 시작해서
첫날 10% 올라서 110이 됐다가 다음 날 약 9.1% 하락해서 다시 100으로 돌아왔다고 칩시다. 네, 그럼 본전이네요. 기초지수는 본전이죠. 하지만 2배 레버리지 ETF는 다릅니다. 첫날 20% 올라서 120이 되었다가 다음 날 18.2%가 하락하면 98.16이 돼요. 오. 기초지수는 제자리인데 레버리지 상품은 혼자 2% 가까이 손실을 본 거죠.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옆으로 기어다니기만 해도 내 원금이 매일매일 조금씩 깎여나가는 거예요. 와, 이건 거의 마술 같은데요? 시장이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왜 제 돈은 사라지는 건가요? 정말 무섭네요. 수익률이 매일 정산되는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수학적인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시장 방향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이 있을 때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아, 정말 단타로만 접근해야 하는 거군요. 장기 보유는 절대 안 되고. 네, 맞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사용자 매뉴얼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써놔야 할 내용이네요. 세 번째는 거래량, 즉 유동성 문제인데요. 이것도 간과하기 쉬울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해요.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한 사례가 떠오르네요. 어떤 희귀 원자재 ETF에 투자한 분이 있었는데 처음엔 유망해 보였죠. 네. 그런데 갑자기 시장 관심이 식으면서 하루 거래 대금이 몇백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이분은 수천만 원어치를 갖고 있었는데 팔려고 내놓으니까 사려는 사람이 아예 없어서 호가창이 텅 비어 있더래요. 아이고. 결국 몇 주 동안이나 제값에 팔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합니다. 분명 내 계좌에는 자산으로 찍혀 있는데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유동성 리스크에 갇히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ETF를 고를 때는 그 ETF의 기초 자산이 유망한지만 볼 게 아니라 하루에 돈이 얼마나 오고 가는지, 즉 일평균 거래 대금이 충분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이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다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과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해외 ETF에 투자할 때 특히 중요한 환율 변동 문제네요. 미국 S&P 500 ETF에 투자해서 분명 주가는 올랐는데 나중에 보니 생각보다 수익이 적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그게 바로 환율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했는데 달러 가치가 원화에 비해 떨어지면, 즉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주가가 10% 올라도 달러 가치가 10% 떨어지면 원화로 바꿨을 때 최종 수익률은 0% 본전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주가 상승분을 환율 하락이 전부 깎아먹는 거네요. 그렇죠. 반대로 주가는 그대로인데 달러 가치가 오르면 가만히 앉아서 환차익이라는 추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환율의 움직임까지 예측해야 하는 또 다른 변수가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 ETF 상품 이름 뒤에 H라는 알파벳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H요? 네, H는 환해지, H해지의 약자로 추가 비용을 조금 내더라도 환율 변동 위험을 없애버린 상품이라는 뜻이에요. H가 없으면 환율 변동에 그대로 노출되는 환노출 상품이고요. 이건 결국 투자자의 선택 문제겠네요. 나는 환율 변동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오직 주가에만 집중하겠다 싶으면 H가 붙은 상품을 고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대신 환해지에는 약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을 조금 깎아먹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주가 상승에만 베팅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국가 통화의 가치 상승까지 기대할 것인지 스스로의 투자 전략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괴리율, 레버리지 인버스, 거래량, 그리고 환율 문제까지 정말 ETF 하나를 사는데도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았네요. 자, 오늘 리스너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우리만의 ETF 사용자 매뉴얼이 거의 완성된 것 같습니다. ETF는 주식의 편리함과 펀드의 안정성을 합친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이면의 작동 원리와 숨겨진 위험 요소를 제대로 아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라는 점, 이게 명확해졌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자면요. 이제부터 ETF를 보실 때 단순히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가라는 이름표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붙은 성분 분석표, 즉 오늘 다룬 4가지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라는 겁니다. 아, 성분 분석표 좋은 비유네요. 네, 괴리율은 적정한지, 거래량은 충분한지, 혹시 이름 뒤에 EX나 인버스 같은 위험한 단어가 붙어 있진 않은지,
해외 ETF라면 환해지 H 여부는 어떤지를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런 디테일을 챙기는 것이 바로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길입니다. 정말 좋은 마무리 말씀입니다. 이제 ETF라는 도구의 사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도구를 당신의 투자 지도에서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시장 전체의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 특정 산업의 성장에 베팅하기 위해, 혹은 자산을 안전하게 분산시키기 위해. 도구는 중립적이지만 그 쓰임새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당신의 투자 철학에 달려 있습니다.